안녕하세요. 저는 공인인증사 법령 및 중개 실무를 담당한 한민우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공인인증사 법령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몇 회를 대비하고 있죠? 31회를 대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30회 시험이 치러졌는데 30회 시험은 전반적으로 어려웠답니까? 쉬웠답니까? 전반적으로 30회 시험은 결론적으로 이제 약간 다른 회차보다는 쉬운 시험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인인증사 법령에 한해서 본다면 이제 법령 쪽은 약간 이제 다른 회차보다는 어렵게 출제된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험에 대해서는 이제 차츰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과목에 대한 이제 공부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 과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시험 자체가 1차 과목과 2차 과목으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1차 과목은 이론 소양 과목이에요. 그래서 두 과목으로 일단 형성이 되어 있는데, 부동산학 개론이 있고, 그다음 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과목은 이른바 이제 이론 소양 과목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실무와 사실상 이제 관련이 없는데, 이 민법은 실무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민법이 요즘 굉장히 어려워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래서 1차 과목은 일단 소양 이론 과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2차 과목이거든요. 2차 과목은 이제 실무 과목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중개사무소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럼 실무에 갔을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쓰이는 과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2차 과목은 그러면 현재 우리가 공부는 4과목으로 하는 거죠. 4과목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험은 3과목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시와 세법이 이제 한 과목으로 돼 있고요. 이 공시세법이 워낙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차 과목에 실무 과목으로서 일단 공인인증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사법령이 있고요. 이게 우리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법, 이제 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과목은 이렇게 이제 3과목으로 일단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개론입니다. 40문제 나오는 과목이죠. 민법도 40문제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요 40문제에서 80문제를 일단 논수법으로 10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다. 100분 동안. 그래서 1시간 40분 동안 논수업으로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제 1시간 반 정도 쉬었다가 2차 과목을 보게 되는데, 전에는 요 2차 과목이 논수업으로 지금 2차 과목 공인인증사법 40문제죠. 공법도 40문제. 공시세법은 합쳐서 40문제죠. 그래서 공시법이 지금 현재 24문제. 세법이 16문제 해가지고 합쳐서 40문제인데 120문제잖아요. 그럼 이 120문제를 전에는 논수업으로 150분 동안 시험이 시행됐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대부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중장년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리적인 문제도 있고요. 나아가서 이제 체력적인 안배도 좀 필요하더라. 그래서 28회 시험부터죠. 28회 시험부터 이것을 이제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29회 때부터인가요? 29회 때부터 이걸 쪼개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공인인증사법과 공법을 2차 1교시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80문제를 100분 동안 논수업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공시세법 마지막으로 이제 50분 동안 공시세법을 일단 풀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2차 과목은 이렇게 지금 현재 150분 동안 진행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시험이 지금 토요일 날 보고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4시 정도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온종일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체력적인 안보도 조금 필요하고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 과목은 2차 과목에 들어있는 이제 실무 과목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과목 시간에 들으시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이고요. 우리 과목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 과목이 지금 공인인증사법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 과목의 정식 명칭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시험에 있어서 정식 명칭. 그럼 우리 과목은 지금 제목이 길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실거래가 신고제가 있죠.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제예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돼 있죠. 과목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령 및 중개 실무, 이게 우리 과목의 정식 명칭이고, 너무 길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지금 줄여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 제목도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목은 큰 테마가 지금 법령과 실무로 일단 구성이 돼 있어요. 법령과 실무로. 그러면 이제 이 법령은 일단 법의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법령은 두 개의 법을 테두리로 하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법이라는 게, 하나는 공인중개사법이 있어요.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있죠. 법무사는 법무사법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명실공히 공인중개사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법령 파트에 대해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 두 개의 법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일단.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은 주로 중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중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 신고제,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비롯해서 토지거래 허가제, 그 다음에 외국인의 취득신고 허가제도, 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요 법령이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법으로 토대로 되어 있고요. 이 실무는 다른 과목 우리가 더 공부하지 않습니까? 다른 과목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연계해서 중개 실무와 관련 내용을 공부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실무 관련 계약서 작성이라든가 확인 설명서 또는 이제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 민법에서 공부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시험에서 5니 40문제가 출제되는 과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우리 과목의 출제 비중은 어떻게 돼 있냐면,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하기를 법령 쪽은 70%를 내겠다, 다음에 실무 쪽은 30%를 출제하겠다 이랬던 거예요. 그럼 법령 쪽 70%라는 얘기는 이건 문제로 환산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게 28문제 아닙니까? 다음에 요 30%를 실무 쪽에 출제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문제수로 환산하면 12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31회를 대비하고 있는데 30회 시험, 29회 시험, 28회 시험 다 마찬가지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법령 쪽에서는 약 32개 정도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32개 정도를. 그 다음에 실무 쪽에서 약 8개 정도를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령의 비중이 이렇게 32개 정도로 최근 시험은 계속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요. 실무 쪽은 8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감 잡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 과목의 내용을 전체를 듣지 못했는데, 만약에 시험에 있어갖고 우리 과목을 법령 쪽 출제 비중을 높이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실무 쪽 비중을 높이는 게 우리가 시험에서 유리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실무는 그야말로 실무니까 이게 더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무 쪽 비중을 우리한테 높이는 게 차라리 더 시험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법령 쪽 비중을 우리한테 높여놓는 게 시험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법령은요, 아무리 어렵게 내더라도 법이란 테두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령 쪽은 어렵게 내더라도 법이란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실무 쪽은 그야말로 실무입니다. 그래서 민법적인 내용을 우리 쪽에서 내도, 나아가서 부동산 시사적인 문제를 우리 쪽에 출제해도 이거는 출제 비중을 벗어났다, 출제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하질 못해요. 실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실무는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이쪽을 높여놓으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시험은 이렇게 법령 쪽 비중을 높여놨기 때문에 우리한테 조금 더 유리하죠. 이게. 그래서 물론 우리 30회 시험도 이 법령 쪽이 32개, 그다음에 실무 쪽이 이제 8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30회 시험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이 30회 시험은 조금 어려웠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회차에 비해서. 왜 그랬냐면, 사실상 지금 이 30회 시험 이거 총평을 잠깐 해보면요, 28개 정도죠. 28개 정도는 난이도가 거의 중하급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웬만큼 되신 분들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30회 시험에서 28개 정도는 그냥 맞힐 수가 있었죠.
금방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28개면 70점 정도는 득점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냥. 근데 난이도 상급의 문제죠. 난이도 상급의 문제를 우리 30회 시험이 조금 특이했던 게 여기서 난이도 상급의 문제를 12문제나 출제했어요. 더군다나 한 2문제 정도는 아예 못 맞추게 문제를 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통상적으로 시험에서 난이도 상급의 문제는 약 20% 정도를 출제하거든요. 8개 정도를.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이제 12개 정도가 출제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쪽에서만 본다면 어느 정도 30회 시험이 조금 중개사법은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요 상급의 문제가 1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다행히 이제 중하급의 문제는 28개, 그러니까 70점 이상은 그냥 득점을 했을 거 보이고, 그럼 12개 중에서 통상적으로 이른바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반타작이란 말 쓰잖아요. 그럼 12개 중에서 6개 정도만 맞췄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34개 정도를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85점이 되는 건데, 이게 반타작을 못 하더라도 3분의 1 정도를 맞췄다. 그렇다 하더라도 4개 정도를 맞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80점 이상은 합격 라인에서는 이제 득점을 했을 걸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9회 때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29회 때보다 이번 시험에서는 조금 합격자가 더 나올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합격자 발표 11월 27일 날 이제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면 이제 2만 명 정도는 넘을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현재 지금 법령과 실무가 이렇게 약 8대 지금 2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근데 산업인력공단은 7대 3으로 지금 출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발표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 과목이 이제 돼 있다는 거 이해만 일단 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1년간의 과정이라는 게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들으셨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2달씩 순환 코스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1월 강의예요. 그래서 11월, 12월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2월이 있습니다. 3월, 4월이 있죠. 그 다음에 5월, 6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 8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9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10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1년간의 과정이 이렇게 스케줄이 진행되는데 지금 2달씩 순환 코스로 돌아갑니다. 그럼 이제 11월, 12월은 기초 입문 과정이라 해서 이 과정에서는 되도록이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용어 또는 우리 법의 테두리 이 정도만 잡고 일단 지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1월 달부터 이론 과정이 진행되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 이론 과정이죠. 그 다음 이제 3, 4월 과정도 일단은 기본보다는 살을 조금 더 붙여서 이론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 6월 과정은 심화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이 5, 6월 과정에서는 일단 깊이 있게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바로 이론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서, 우리가 이제 책이죠. 기본서를 가지고 이 6월까지 일단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거를. 물론 이제 학원에 따라서는 5, 6월 과정은 요약집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6월 달까지는 이론 과정을 하는 게 통상적인 예고, 5, 6월은 이제 학원에 따라서 요약집으로 이론 요약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 8월 과정은요, 우리가 문제풀이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문제집이 새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집을 가지고 7, 8월 과정을 일단 진행하는데 이때는 순수한 문제풀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단원별로 제가 이제 1시간 수업 기준이었을 때 약 20분 정도는 이론 요약을 하고요. 40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론 요약을 겸한 이제 일단은 문제풀이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 10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9, 10월 과정은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 과정이라고 그래요. 이 동형 모의고사 그러는데 이게 동형이란 말이 그거 아닙니까?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모의고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근데 우리가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동형 모의고사 과정이 시험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험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공부를 해야지 시험장에서 쉽게 문제를 풀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범위를 가지고 각 과목이 전부 다 첫 시간에 시험을 보죠. 시험을 보고 2, 3시간 동안 이제 해설하게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동형 모의고사 과정이 일단 9, 10월 과정으로 진행되고, 그러면 9, 10월을 주수를 따진다면 약 6주 내지 7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추석이 껴있기 때문에 6주 내지 7주가 나오는데 약 4주 정도를 동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 정도는 뭐 백선 또는 이제 핵심제 출제되는 문제를 가지고 2주 정도가 또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9, 10월 과정은 이제 동형 모의고사 과정이라 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 적응력을 완전히 키우게 되죠.
그래서 사실 7, 8월 달 문제풀이 과정이 끝나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문제 적응력이 숙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9, 10월 과정에서는 이제 순수하게 시험을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직접 풀기 때문에 여기서 전범위를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2달을 잘 보내신 분이 평균 약 한 10점 정도로 올려버려요. 그래서 사실상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당락의 결정은 9, 10월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1년간의 스케줄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한번 특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날 잡아서 특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특강, 최종 정리 특강을 이제 한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년간의 스케줄은 이렇게 지금 현재 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진행이 될 거고요. 우리 저 시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우리가 30일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데 시험일 혹시 아세요? 시험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험일이 원래는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정도에 봤죠?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근데 올해는 지금 내년이죠. 2020년 31회 시험은 10월이 지금 5주가 나오고 있어요. 5주가.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10월 24일이 있고요. 10월 31일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토요일이 이제 10월 넷째 주가 10월 24일, 10월 다섯째 주가 지금 10월 31일 이렇게 돼 있는데 시험을 24일 날 볼 거냐, 31일 날 볼 거냐 이게 말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정식 이제 진도에 들어 있는데 원래 시험 공고는 개략적인 사항을 매년 2월 28일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2월 28일이면 30일에 윤곽이 잡히는데 사실은 내년 2월 28일 되기 전에 올 연말 정도면 31회 시험의 일자가 윤곽이 잡힐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국토교통부에서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대통령한테 보고합니다. 보고를 할 때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 사업계획 보고할 때 시험을 언제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30회 시험을 공고를 하면서 30회 시험을 공고하면서 31회 시험을 언제 보겠다라고 공고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이 7월 달 공고를 하면서 7월 달에 공고를 하면서 31회 시험은 10월 31일 날 보겠다. 10월 31일 이렇게 보겠다고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태까지 시험을 봤을 때 31일 날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10월 넷째 주 이제 토요일 날 본다. 그렇게 한다면 이제 24일 날 볼 가능성도 있는데 이건 이제 연말이 돼 봐야지 어느 정도 윤곽이 잡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시험은 24일 아니면 31일 날 볼 걸로 보이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금 30회 시험을 공고할 때 31일 날 보겠다고 공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스케줄로 여러분들이 최상의 컨디션 하에서 시험장에 들어가게 이제 저희들이 강의를 할 겁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이론 과정이 6월 달까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지금 시험 자체가요. 1차 과목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요 1차 때문에 우리가 고배를 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 1차는 사실상 부동산학 개론도 그렇고 민법도 그렇고 어느 한 과목 서로 이제 도와줄 과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1차 과목이 요즘 시험에서 대단히 당락을 많이 좌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과목 공부할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 과목 같은 경우는 여기 6월 달까지 6월 달 정도까지는 일단 수업만 듣고 따라옵니다. 수업만 듣고. 왜냐하면 이게 1차가 안 되면은 2차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과목의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론 과정이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중개사법 공부만 이제 수업만 쭉 따라오시고요. 별도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1, 2차를 동시에 끝낼 수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때까지 1차에 계속 줄여 계시고 제 과목 만약에 복습하고 예습할 시간이 있다. 그러면 1차 과목 복습하고 예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차 과목 중에 뭐부터 먼저 하셔야 하느냐? 민법이에요. 이 민법은 모든 과목의 기초이자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이 안 되고서는요. 특히 우리 과목 나갈 수도 없고요. 부동산 등기법은 마찬가지고요. 세법도 민법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용어 때문에 거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은 모든 과목의 기초이자 결론이기 때문에 민법부터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2차를 동시에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명심하시고 제 과목은 일단 수업만 따라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별도로 복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뭐 했지?
하고 그냥 기억만 한번 해놓고 덮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7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과목을 공략을 해나가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처음 의욕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오늘 공부를 뭐 했지? 하고 이제 복습도 하시고, 나아가서 예습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제 과목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쭉 따라오시기만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차 과목을 이제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우리 시험 공부를 토탈 10시간 하지 않습니까? 10시간 했을 때요. 지금 1차 과목에 투자하는 시간이 7시간은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총 공부 시간을 10시간으로 잡았을 때 70%가 바로 1차에 지금 매달려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머지 30%는 2차에 그냥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상 1차는 도와줄 과목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비중을 놓고 이제 공부는 하긴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우리 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은 오늘 여러분들이 수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민법 같은 경우는 듣고 복습을 해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이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실무에 많이 관련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생활에 많이 밀접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쉽게 득점을 합니다. 그래서 2차 과목은 우리 과목이 버티기 때문에 우리 과목을 고득점해버리면 여기 공법이나 공시세법에서 과락을 맞지 않으면 대다수 통과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2차는 우리 과목이 도와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이 이제 통과할 수 있는데 1차는 도와줄 과목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애를 먹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1차 꼭 주력을 해주시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민법 열어놓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셔야 돼요. 저는 민법 선생이 아니지만 이제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민법 공부하는 게 연못에 눈 내리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그 말씀 많이 드려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그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 민법은 연못에 눈 내리는 것과 똑같아요. 공부가.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연못입니다. 연못에 눈이 내려요.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전혀 안 나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해도 민법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티도 안 난다는 얘기죠. 근데 지속적으로 눈이 내렸어요. 밤새. 그럼 이제 더 이상 눈이 이 연못에 녹아들질 못하죠. 포화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살짝 표면에 이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쭉쭉쭉쭉 눈이 쌓여가죠. 민법 공부가 이런 과목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민법이 이제 이런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민법 과목에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이게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지속적으로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와 있어요. 여기에 수준이.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지속적으로 투자하잖아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또 내 실력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 과목은요, 이게 실력이 이렇게 향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땅에 갖고 이렇게 향상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실력이 향상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투자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연못에 눈 내리는 것처럼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이것마저도 헷갈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책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읽으셔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2차 과목은 달라요. 2차 과목은 수업을 쭉 듣다가 어차피 시험이니까 암기 과목이에요. 2차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번에 하게 되면 쭉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1차 과목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점을 꼭 명심하시고 지속적으로 시간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칠판에 많은 내용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칠판에 쓰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받아 적을 필요는 없어요. 받아 적으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칠판에 적는 내용들은 이제 전 과목이 지금 요약집이 다 나오고 있는데 요약집이 나오면 이 요약집에서 모든 내용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약집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내가 괜히 받아 적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실 거고, 필요한 부분은 제가 이제 기본서가 나오게 되면 이 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제 받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그 다음에 이제 받아 적다 보면 훅훅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듣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 과목 이제 그 정도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정식 진도에 이제 있으니까 그 시험 제도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기초 입문서를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는데요. 교재 잠깐 펴볼까요? 지금 우리 교재가 총칙서부터 지금 출발했는데 오늘 지금 첫 시간이니까 시험 제도에 대해서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28쪽을 한번 펴보시죠. 교재 28쪽. 공인인사 제도라고 되어 있죠. 공인사 제도. 이 부분을 먼저 보고 총칙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8쪽. 그 공인인사 제도의 도입 배경이 있는데 시간이 매우 남으신 분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인사 시험 시행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자격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인인사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것도 우리는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해해 두시는데 시험 시행 기관장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 시행을 누가 주관하느냐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인인사법 제4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거. 그래서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이에요. 원칙적인 시험의 주관처는 우리는 시도지사다. 원칙적인 시험의 시행 기관이 시도지사입니다. 원칙이.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시험이 시도별로 시행될 수 있다는 얘기죠. 시험이. 그럼 시험이 시도별로 시행되다 보면 시험 수준이 서로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는 대단히 어렵게 내고 서울특별시는 대단히 쉽게 내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한 거죠.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지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외적 시험 시행 기관장이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직접 시험을 주관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들이 직접 시험을 주관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위탁하여 지금 현재 시험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은 위탁 시행처예요. 그래서 시험을 지금 현재 어디다 위탁하여 시행을 하고 있냐면 우리 공인중개사협회가 있죠. 그래서 협회는 지금 현재 나중에 제도를 공부하는데 두 개가 설립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있고 세대한 공인중개사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협회에서 시험을 위탁 시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서 시험을 위탁 시행하는 게 가능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공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죠. 토지주택공사에서 위탁 시행하는 이걸 염두에 둔 거고요. 준정부기관이 바로 이제 산업인력공단이에요. 이 산업인력공단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준정부기관이. 그래서 현재 이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은 위탁 시행체일 뿐이다.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데 뭐 참고로 시험이 협회로 위탁되면은 어려워질 것 같습니까? 쉬워질 것 같습니까? 시험이. 대단히 어려워지겠죠? 대단히. 왜 그러냐면 협회는 이미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협회로 위탁되면 대단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협회에서는 계속 국토교통부에 지금 주장하는 게 전 국민을 공인중개사 할래. 이렇게 많이 뽑아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게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시험을 쉽게 내서 합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면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시험을 그렇게 쉽게 내갖고 이게 다 공인중개사가 이제 따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도 지금 현재 시험을 가져가려고 아주 애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협회에서 계속 가져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절대 협회로 안 줍니다. 만약에 협회로 시험이 넘어가면요. 우리 시험을 대다수가 포기해야 될 거예요. 대단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참고로 잠깐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31회를 대비하고 있는데 1회서부터 11회 시험이 있죠. 1회서부터 11회까지는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건설교통부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시험지를 출제하고 시험을 주관했어요. 건교부에서. 지금은 현재 국토교통부죠. 그래서 1회서부터 11회 시험까지는 직접 이제 건교부에서 주관을 해왔고요. 그랬다가 12회 시험이죠. 12회 시험서부터 15회 시험. 이때까지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위탁 시행했어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가요, 본궤도에 오른 게 바로 이때서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회 시험이 2001년도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1999년도부터 시험이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했고요. 이때서부터. 그리고 이제 12회 때 아주 피크를 이뤘습니다. 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12회, 13회, 14회, 15회 모두 이제 그 응시 인원이 20만이 넘었죠. 이게. 그래서 이때가 이제 오프라인 학원이 아주 좋았을 때고 온라인이 활성화 안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때 수험 인원이 아주 대폭 늘기 시작하면서 매년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그랬다가 여러분들이 소문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15회 시험 때 난이도 조정에 실패했죠. 산업인력공단이. 그래서 난이도 조정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15회 시험은 이제 그렇지 않았지만 14회까지 있잖아요. 시험이 원래 9월 셋째 주 일요일 날 있었어요. 원래 9월 셋째 주 일요일 날 14회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9월 셋째 주 일요일 날 이제 시험을 볼 때 그때가 우리 학원 선생들은요, 그때가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9월 셋째 주 일요일 날 시험을 보고 10월 달 5니 쉬었죠. 5니 쉬고 전 학원이, 전국 학원이 전부 다 11월 달 다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10월 달을 한 그런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못 읽은 책도 읽고 여행도 다녀오고 친구하고 해퍼도 풀고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은 말이에요, 시험을 10월 지금 마지막에 보지 않습니까? 10월 말에 보니까 이거는 11월 달에 바로 또 학원이 출발해요. 거의 이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14회 때까지 이제 9월 셋째 주 일요일을 봤는데, 그럼 15회 시험도 9월 셋째 주 일요일 날 보겠다 하고 출발했겠죠. 그래서 15회 시험이 지금 15회 때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그 15회 시험이 언제 있었냐면 2004년도 있었어요. 2004년도. 그래서 원래 15회 시험이 2004년도 9월 셋째 주 9월 셋째 주 일요일 날 보는 걸로 일단 예정을 하고, 전체 이제 전 학원이 출발했어요. 그러면 이 수험생들은 2003년도 11월 달에 출발했겠죠. 15회 대비생들은 이렇게. 그랬다가 2004년도 5월 달쯤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2004년도 5월 달쯤에 시험 2달 연기기가 나온 거예요. 연기기가. 왜 그러냐면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장 섭외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시험과 겹쳐가지고 그 2달을 시험을 연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험을 5개월 정도 남겨놓고 2달 연기하겠다 딱 그래버리니까 어떻겠어요, 기분이? 대단히 풀어졌겠죠. 그래가지고 시험이 2달 연기됐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2달이 연기돼서 15회 시험이 언제 치러졌냐면 2004년도 11월 14일인가 치러졌어요. 이때. 그래갖고 이때 시험을 치르고 이때 응시 인원이 23만 명인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출원 인원이 시험을 보겠다고 한 게 이제 1, 2차 23만 명 정도가 지금 현재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인원이 11월 14일 날 시험을 봤다가 우수습을 합격한 거예요. 난이도 조정에 실패했죠. 그래가지고 이때 23만 명 중에 전국적으로 1200명밖에 합격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저는 생생한데, 그때 그래가지고 저쪽 아랫역 쪽에서는요, 관광버스 대절해갖고 시청학 광장으로 모였어요. 그래갖고 11월 말쯤에 이거 국토부, 그때 당시 건기업이었죠. 이거 들러엎는다고 시청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요. 과천으로 넘어가서 과천을 들러엎어놨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시험을 다시 보겠다 해가지고 12월 달에 다시 이 15회 추가반 대비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결국은 11월 14일 날 이런 난리를 쳐놓고 결국은 이제 15회 시험을 더 보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15회 추가였어요. 그래서 요 15회 추가 시험 있지 않습니까? 15회 추가 때부터 18회 시험, 이때까지는 어디서 위탁 시행을 했냐면, 지금 그때 당시에 토지공사였죠. 지금은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가 합쳐져 갖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렇게 부르는데, 토지공사 쪽에서 위탁 시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공기업이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회 추가 때부터 18회 때까지는 토지주택공사에서 위탁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선생 입장에서 봤을 때요, 우리 시험 문제가 가장 정교했던 게 이때였어요. 그러니까 15회 추가서부터 18회까지. 그러니까 토지공사 쪽에서 위탁 시행을 할 때 시험 문제가 가장 정교했고 오류를 많이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때서부터 지금 달라진 게 뭐였냐면요, 저기 15회 때 난이도 조정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수습을 합격을 했는데 토지공사 쪽에서 위탁 시행을 하면서 어떤 게 달라졌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전에 누군가 먼저 모의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난이도 조정이라든가 또는 잘못된 문제를 골라내기 위해서 누군가 먼저 가서 시험을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모의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얘기죠. 모의 테스트 과정을. 그래가지고 이 모의 테스트 그럼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누가 가장 적정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30일에 대비하고 있으니까 30회 합격생이겠죠. 그래서 30회 합격생들 그 성적 우수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조용히 문자를 찍어요. 혹시 모의 테스트 참여할 수 있냐고. 그래갖고 이제 30명 정도를 차출합니다. 차출해가지고 토지공사 쪽에서 할 때는요 연령대별로 차출했어요. 원래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그렇게 차출했는데 40, 50대는 아무래도 1년이 지난 시점에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젊으신 분들,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는 차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명 정도 차출했고 부산 뭐 호텔로 이동해갖고 거기서 합숙 들어가요. 그래서 8박 9일 정도 합숙하고 그분들은 이제 통신을 전부 다 차단시키고 시험 보는 날 이제 합숙소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잘못된 문제, 난이도 실패한 문제 이런 문제들 이제 전부 다 조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래도 많이 줄은 거예요. 이거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모의 테스트 과정을 거쳐갖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최종 이제 문제지로 현재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문제가 이제 가장 정교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19회죠. 19회 때부터 다시 현재까지 산업인력공단으로 위탁이 된 거예요. 다시. 그래서 원래 산업인력공단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죠? 기사 자격증을 여기서 주로 이제 관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의 전문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위탁 시행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이쪽으로 19회부터 다시 넘어간 거예요. 사실 19회 때 산업인력공단으로 다시 시험이 넘어갈 때 걱정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난이도 조정 실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일로 넘어가면 시험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나마 이제 산업인력공단이 이런 모의 테스트 거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도 큰 오류는 범하지 않고 있고요. 난이도를 아주 심하게 실패하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 15회 추가 때부터 이제 15회 추가 시험이 그래갖고 2004년도, 2005년도죠, 이건. 그럼 2005년도 5월 20일인가요? 이때 15회 추가 시험이 치러졌었죠. 그래갖고 이제 이 15회 추가 때부터 결국은 모의 테스트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그때 당시 일요일이었죠. 그러니까 넷째 주 일요일 날 이제 시험을 이제 봐왔던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 토요일로 이제 바뀐 게 28회 때부터인가요? 28회 때부터 이제 토요일로 바뀌었죠. 이게 그래서 2차 과목을 나누는 거는 29회 때부터인가 이제 이걸 나눠놨고요. 1교시, 2교시로. 자, 그래서 현재 시험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시험 시행 기관 있지 않습니까? 원칙이 시도의사라고 그랬죠. 그럼 시도의사가 지닌 의미는 어디 있느냐? 시도지사가 지닌 의미. 그래서 이 시도의사는요, 시험의 원칙적인 주관처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합격하지 않습니까? 합격을 하게 되면 자격증 받으셔야 되죠. 자격증 교부권자가 바로 시도지사예요. 자격증 교부권자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주십니다. 이거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은 어디 가서 봐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원서 접수할 때 내가 시험을 여기서 보겠다 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은 어디서 봐도 상관이 없는데 자격증 교부권자는 내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지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주민등록지를 경기도 광명시에 두고 있다. 그럼 나는 경기도지사한테 자격증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내가 뭐 주민등록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두고 있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발행하는 자격증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격증 교부권자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가 만약에 경기도지사로부터 자격증을 받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평생 경기도지사와 인연을 맺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경기도지사한테 자격증을 받으시면요. 내가 어디 가서 중개업을 하든지 관계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해도 되고 제주도 가서 해도 되는데 내 자격 취소나 내 자격에 대한 정지, 자격 취소나 정지에 대한 권한은 오직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만 그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지사와 평생 인연을 맺게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협회 쪽에서는요, 그 국토부장으로 자격증 교육권자를 바꾸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싫답니다. 이건 이제 예산도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싫다고 그러고요. 지금 현재 시도의사가 교부하는 걸로 일단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참고를 해 두시고요. 이게 시험 시행 기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시행 기관을 봤고요. 이제 29쪽에 시험의 응시 자격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응시 자격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그 시험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누가 시험을 볼 수 있다. 적극적으로 응시 자격에 대한 규정을 둔 건 없어요. 소극적으로요. 시험을 누구는 못 본다. 이런 식으로 응시를 못하는 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그래서 응시를 못하는 자에 대한 규정만 뒀기 때문에 이걸 응시 결격이라 불러요. 응시 결격. 결격은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험 볼 자격이 안 되는 자 두 명이 있어요. 먼저 공인인증사 자격을 취소당했습니다. 자격을 취소한 자는 3년간 응시를 못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지만 자격 취소의 대표적인 사유는 대여겠죠. 자격증 빌려줬어요. 그랬다 걸리게 되면 자격 취소합니다. 이거 그러면 3년간이나 응시를 못해요. 근데 우리 운전면허증 다 갖고 계시죠? 운전면허증. 그래서 이 운전면허 혹시 우리가 취소당해버리면 몇 년간 응시 못하는지 아십니까? 운전면허증은 1년이죠. 1년간 응시를 못해요. 운전면허 취소당해버리면. 다만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했다가 면허 취소당했잖아요. 그때는 2년을 못 봅니다. 2년을. 근데 우리는 몇 년이라고요? 3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 취소하면 3년 동안은 응시 자체를 못해요. 이거 제가 여태까지 강의하면서요, 제가 지금 강의가 16년째인데 그 여태까지 강의하면서 저한테 자격증 따가셔갖고 다시 오신 분 딱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요, 회사 업무를 하다가 자격을 취소한 거예요. 담당으로서.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걸려가지고 집행유예라는 걸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격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하고 결국 3년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학원에 오셔갖고 따갖고 가셨는데, 그때 10월달 보는 시험인데 8월달에 오셔갖고 따갖고 왔어요. 금방 따갖고 가시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는데, 어쨌든 자격 취소하면 거의 감옥 갈 수준이에요. 그 정도의 중대한 위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격 취소하면 3년간 응시를 못 한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이자는 시험을 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험 부정행위자죠. 시험 부정행위는 대표적으로 컨닝하다 걸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시험 부정행위예요. 운전면허 시험 부정행위 같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다가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자는 무려 5년간이나 응시를 못해요. 5년간이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장 가게 되면요, 감독관이 2명 들어오거든요. 앞에 1명, 뒤에 1명.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만약에 부정행위로 적발됐잖아요. 봐달라고 싹싹 빌어야 됩니다. 무려 5년간이나 응시를 못해요. 5년간이나. 이렇게. 물론 이 부정행위자의 시험은 무효 처리하겠죠. 무효 처리하고 그 다음에 5년간 응시하기를 정지시켜 버리는데, 물론 시험장에 가면 컨닝할 시간도 없어요. 내 문제지 읽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다른 문제지를 보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정행위자는 5년간 응시하기를 정지시켜요. 전에는 부정행위로 지금 문제됐던 게 워낙 은밀히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노출이 잘 안 되는데, 대리시험. 특히 요즘 기술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주민등록증은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이 지금 현재 돼 있고, 현재 지금 내가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거 대리시험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요즘 워낙 은밀히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정행위는 전자기기를 갖고 있다가 적발했다던가, 또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부정행위가 일단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5년간이나 응시학을 정지시켜요. 일단은. 자, 그러면 결국은 응시 결격자는 2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험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모두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시험을 볼 수 있으니 결국은 따져볼까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유승진이 공인중개사 시험 볼 수 있겠나요?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어는 잘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다. 이거 국적의 불문이에요. 또 미성년자 이제 민법 시간을 공부했죠? 그럼 미성년자가 시험 볼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죠?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을 제외하고는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미성년자 지금 전에는 이제 시험을 못 봤는데 미성년자도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저녁반 수업 때 보면요 고등학생들이 가끔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저 고등학생들 나와가지고 이제 자격 시험 공부를 하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다수 이제 대학 갈 능력 이제 성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부동산 쪽을 하시는 분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가서 자격증 따와라. 이제 이런 학생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쉽지 않은 일이죠. 예, 그래서 저녁반에 이제 나와서 미성년자들 가끔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이 미성년자는 민법 시간 공부했는데 만 몇 세 미만이에요? 만 19세 미만이죠. 그러니까 18세까지가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19세가 되면 이제 성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도 응시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강의하면서요, 그저 미성년자가 이제 합격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자격증 따고 나서요, 인생을 바꾼 사례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던 중에 이제 하나였는데 뭐 지나간 얘기를 하면 이 친구가 몇 해 전에 그 고2 때 나왔죠. 학원에. 그러니까 고2 겨울방학 때. 그때 나왔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야는 나중에 이제 들어봤더니 형제였답니다. 형제인데 얘가 장남이었어요. 근데 애가 이제 체격도 좀 왜소하고 공부를 학교에서 별로 못했나 봐요. 근데 바로 밑에 동생이 1살 차이였대요. 근데 그 바로 밑에 동생은 공부도 엄청 잘하고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작은 애를 그렇게 이뻐했다나 봐요. 그래갖고 자기는 부모님한테 기가 눌려가지고 여태까지 아무것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고2가 되면서 고2 겨울방학 때 일단은 뭐 대학 갈 성적은 안 되니까 부모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가서 자격증이나 따와라. 그래갖고 야가 나온 거예요. 그 부모님이요 학원에 저녁마다 전화했어요. 다른 데로 뺏을까 봐. 그래갖고 결국은 저 기둥 있지 않습니까? 걔가 저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항상 고개 숙여 선생님하고 눈도 안 맞췄어요. 그래갖고 수업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눈도 안 맞추고 혼자 숙이고 핸드폰 만지고 있다가 또는 이제 심심하면 여자친구 데리고 와요. 그래갖고 뒤에 앉아서 이제 둘이 쏙닥쏙 하다가 또 그것도 이제 더 심심하면 둘이 엎드려 자다가 그러고 이제 맨날 갔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다음에 5월 달쯤 됐죠. 이제 고3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5월 달쯤에 한번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가지고 공법을 어떻게 공부했냐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고. 그래갖고 내가 그 친구한테 야, 나 중개사법 선생이다. 그걸 공법 교수님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그랬더니 제가 대답을 잘해주게 생겼다나요. 공법 교수님은 너무 무섭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이해 안 되지? 그냥 애워. 이해할 필요 없어. 그냥 애워. 그리고 중개사법 득점해. 그럼 돼.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이제 돌려보냈어요. 근데 야가 그의 시험에서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얘가 이제 합격을 했는데 합격하고 나서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와, 나 사람이 이렇게 달라진 거 처음 봤어요. 애가 그동안 공부할 때는요 완전 기가 눌려가지고 웃지도 않고 말을 해도 농담해도 웃지도 않고 인상도 안 쓰고 주변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다 했던 애인데 딱 합격하고 나니까요 애가 180도 달라진 게 그게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 얼굴이 너무 밝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애가 말하는 느낌에서 자신감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하는 얘기가 자기가 평생이 좀 그렇긴 한데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한테 그렇게 이제 과시를 받았는데 자격증 따고 나니까 너무너무 자신감이 생긴다 이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해냈다는 그런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왜 왔느냐 그랬더니 이제 어쨌든 뭐 교수님한테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진로 상담을 하러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했더니 아직 얘는 그럼 미성년자일 거 아니야 아직. 고3이니까. 그래갖고 이제
미성년자가 사실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사실 미성년자 상태에서 자격을 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개사무소에 근무하지는 못해요. 이게.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갖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 대학 갈 생각은 없느냐? 그랬더니 대학 갈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한테 그걸 상담을 했느냐? 이미 얘는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가 11월 말에 있으니까 수능은 이미 망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했더니 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래요. 대학 간다 했더니. 그랬더니 이제 재수한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밀어줄 테니까 재수를 해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과를 전공할 거냐? 이거를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어차피 네가 자격증을 땄으니까 부동산학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지적을 전공해라. 이거를 둘 중에 하나를. 근데 이 지적은 이제 우리나라의 지적과가요 4년제 대학 있는 게 별로 안 돼요. 그래서 뭐 전국에 이제 4년제 대학, 이른바 이제 수도권 대학 중에서는 물론 이제 지적과가 있는 데들이 있는데 이게 4년제 대학. 그러니까 이제 이 지적과는요 지적공사나 지적공무원 둘 중에 하나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취직이 워낙 잘 되고 여기는 이제 지적과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 성적이 아주 좋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좀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을 사실 전공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학을 전공하게 되면요 자격증이 있으면 부동산학과 들어갈 때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가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학을 전공하고 한국감정원 시험을 보면 되는데 이 한국감정원에는 유일하게 우리 공인사역증에 대하여 어드밴티지를 주는 데가 거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공해라 라고 이제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 후로는 이제 연락이 없어가지고 제가 얘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모르겠는데 짐작컨대 얘는 분명히 대학을 갔을 걸로 일단 생각이 돼요. 그 정도 자신감이면. 그리고 이제 지 인생을 바꿨겠죠. 이게. 그래서 여태까지 강의하면서 이 미성년자가 합격하면서 이렇게 이제 인생 바꾼 사례를 이제 참 보람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서요 자격증 받고 나면은 좀 허탈하실 거예요. 사실 자격증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닌 것도 아닌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령대가 계속 젊어지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공인사격증 따가지고 이렇게 자기 진로를 바꾸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기억나는 친구가 자격증 따고 나서 법이 너무너무 재밌었던 거지, 이 친구는. 그래갖고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부동산에 들어가긴 좀 그러니까 야가 노량진 가고 경찰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한 거예요. 이거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법이 너무너무 재밌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직에 지금 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이거 자격증 따면서. 또 한 친구는요 이제 2년제 지적과를 전공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도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부동산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래갖고 그 친구도 이제 저도 그럼 지적공사를 준비해라 라고 했었어요. 근데 전에는 지적공사를 아예 엄두도 못 냈었는데 이 친구도 자격시험 공부를 딱 해보고 지적공사를 이제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1년 만에 다시 지적공사 합격했다고 이제 전화가 온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자격증이 아무것도 아닌데 특히 젊은 친구들에 있어서는 그만큼 이제 노력의 대가로 자격증 받으면서 인생의 진로를 이제 바꿔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같은 경우 이제 보람을 많이 느꼈던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현재 미성년자도 볼 수 있다는 거, 그 점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전과 사실이 있대요. 전과. 전과자가 시험 볼 수 있느냐? 물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자격시험은 이 두 명,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와 시험 부정이라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 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험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문 자격증 때문에 연령, 성별, 학력, 국적의 불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다음 주에 공부하는 내용과 조금 연결이 되고 있는데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자격 취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교도소에서 갔다 오자마자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중개사무소를 갔더니 솜털이 보송보송한 미성년자가 앉아 있습니다. 신뢰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또 사기전과 18범인데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중개사무소에 앉아 있습니다. 신뢰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러니까 그들은 일정 기간 동안 제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미성인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얘는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또 이거 사기전과 18범이에요. 나오자마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얘는 교도소에 나왔다면 3년은 지나야지만
중개사무소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요게 다음 주에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누가 못 보느냐, 요 점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이 두 명을 제외하고는 다 볼 수 있다. 이 정도. 자, 그래서 시험의 응시 자격에 대한 부분을 일단 다 봤습니다. 다 봤고 이제 그 밑에 시험의 시행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잠시 쉬겠습니다.